세계적 석학이 런던 학회에서 단언했습니다. 한국은 인류 문명의 다음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반도체, K-팝?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한 건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이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교수, 그는 30년간 문화지능을 연구했습니다. 논리와 표현의 전문가였죠. 그런 그가 한국에서 6개월을 보낸 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양이 효율을 추구할 때 한국은 품격을 추구했습니다. 도대체 그가 본 게 뭡니까? 한국인들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지하철에서, 회의실에서, 시장에서 말입니다. 어떻게 이게 그 비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잠깐만요.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더 힘내볼게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말하지 않아도 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런데 2025년 10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제 모든 이론이 무너졌습니다. 분명 모두 웃고 있었죠. 그런데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문제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조차 몰랐다는 겁니까? 그날 저는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말없이 그들에게 평가당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하트만 교수입니다. 하버드에서 문화간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치죠. 감정지능 분야에서 30년을 바쳤습니다. 40개국을 연구했고 제 이론은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제가 모르는 언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3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버드 강의실이었죠. 150명의 학생들 앞에서 저는 단언했습니다. 인간관계의 핵심은 명확한 표현입니다. 감정을 정확히 말로 전달해야 합니다. 그게 문명사회의 기본이죠. 박수가 터졌습니다. 제 이론은 늘 그랬듯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뒷자리에 앉은 한국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죠. 교수님, 한국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눈치라고 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읽는 거죠. 저는 웃었습니다.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라 오만함으로 말입니다. 그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말로 하면 1초, 눈치로 읽으면 10초 아닙니까? 학생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에 오시면 아실 겁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2주 후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아내 로리와 함께였죠. 연구 프로젝트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집단 문화를 분석하러 온 겁니다. 첫날 저녁 한 대기업 임원들과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이었죠. 분위기는 격식 있었습니다. 로리는 활발한 성격입니다. 미국식으로 농담을 던졌죠. 한국 회사는 야근이 많다면서요? 남편 빼앗기는 거 아니죠? 몇몇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이상했습니다. 소리는 있었지만 온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말이죠.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한국인들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 뒤에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30년 경력의 전문가가 식탁 분위기 하나 읽지 못했습니까? 상황을 바꿔보려 했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물어봤죠. 이 자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질식시켰습니다.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궁금증을 표현한 게 잘못입니까? 그런데 그들의 표정을 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뭔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말입니다. 식사는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로리가 물었습니다. 당신 뭐 잘못한 거 있어? 모르겠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게 문제인가 봐. 뭔가를 해야 했는데 안 한 거.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뭔가를 해야 했는데 안 했다. 그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놓친 게 뭡니까?
말로 표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실수했다는 걸 말이죠. 말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강의실에서 그 학생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이제 그 말이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하버드 교수입니다. 문화지능 전문가죠. 그런데 그날 저는 완전히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쓰는 언어를 한 글자도 읽지 못했습니다. 아니, 언어라고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건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공기였습니까? 분위기였습니까? 아니면 침묵이었습니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 30년 이론이 이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 말입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한 단어를 쳤죠. 눈치. 그날부터 제 진짜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서울의 출근 시간이었죠.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자의 본능이었죠. 2호선 지하철 노약자석 앞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였죠. 그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역에서 노인 한 분이 타셨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을 봤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노인도 아무 말 없이 앉으셨습니다. 감사 인사도 없었습니다. 미소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방금 뭘 본 겁니까? 말이 없었는데도 완벽한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질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비언어적 사회적 협약. 자발적 조화의 체계. 그런데 이 문장은 부족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절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게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한 대학에서 강연이 있었습니다. 문화지능에 관한 특강이었죠. 학생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강연 중간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구든 궁금한 점 있으면 바로 물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궁금한 게 있을 텐데 말이죠. 미국 학생들이었다면 벌써 손이 10개는 올라갔을 겁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았죠. 강연이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일어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한 학생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문화지능 부분이요. 이어서 또 다른 학생이 왔습니다. 제가 생각한 건 이런 건데요. 그리고 또 다른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질문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타이밍을 조절하고 있었던 겁니다. 공개적으로 질문하면 강연 흐름이 끊긴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찾아온 겁니다. 이게 배려였습니까?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건 집단의 리듬을 읽는 능력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연구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로운 문장을 적었죠. 눈치란 집단의 심박수를 읽는 능력이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간 연구했던 문화지능 이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건 표현의 기술이었습니다. 감정을 정확히 말로 전달하는 방법이었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표현하지 않고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보였죠.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피해갔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신호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내지 않고도 완벽히 대화한다. 제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전통시장에 갔습니다. 광장시장이라는 곳이었죠. 상인들이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떡을 팔고 계셨습니다. 손님이 왔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죠. 가격을 묻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거스름 돈을 줬습니다. 거래가 끝났습니다.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가격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여기선 말보다 마음이 먼저예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 이게 이 나라의 원리였습니까? 논리가 아니라 감정이 먼저 움직이는 사회. 저는 30년간 반대로 가르쳤습니다.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말하라.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먼저 느끼고 그 다음 행동하라. 이게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랫동안 응시했습니다. 제 강의 노트를 말이죠. 그리고 천천히 찢었습니다. 30년의 이론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새 종이를 꺼냈습니다. 제목을 썼습니다. 눈치 한국 문명에 숨겨진 논리. 영어로는 이렇게 적었죠. NUNCHI The Hidden Logic of Korean Civilization.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학자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떨렸습니다. 제가 본 건 단순한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문명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움직이는 문명 말입니다. 논리보다 관계가 먼저인 사회였습니다. 속도보다 온도가 중요한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문명이라는 단어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양이 만든 문명은 차갑습니다. 효율적이지만 냉정하죠. 그런데 한국의 문명은 달랐습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이유를 말입니다. 논문을 쓰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인간을 배우러 온 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거리를 관찰했습니다. 지하철을, 식당을, 회사를 돌아다녔죠. 그리고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쓰는 보이지 않는 언어를 말입니다. 회의실에서였습니다. 한 기업의 임원회의를 참관할 기회가 있었죠. 팀장이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팀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물었습니다.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왜 안 좋아 보입니까? 팀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인 방식이 달랐어요. 저건 동의가 아니라 들었다는 뜻이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고갯짓인데 의미가 다르다니 말입니까? 어떻게 구분합니까? 각도요. 속도요. 그리고 눈빛이죠. 각도, 속도, 눈빛. 이건 과학입니까? 예술입니까? 카페에서도 발견했습니다. 두 여성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말했습니다. 요즘 힘들어. 다른 한 명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커피를 밀어줬습니다. 조용히 말이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말을 한 여성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마워. 무엇이 고맙습니까? 커피 한 잔 밀어준 게 뭐가 대단합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 속에 모든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내 곁에 있어. 내 힘듦을 안다. 함께 있어줄게. 이 모든 말이 커피 한 잔에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눈치는 언어를 압축하는 기술이다. 아니, 그것도 부족했습니다. 다시 적었습니다. 눈치는 말없이 사랑하는 방법이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지금 학문을 하는 겁니까? 시를 쓰는 겁니까? 저녁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조깅하고 있었습니다.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한 무리의 청년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죠. 치킨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자기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칭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웠습니다. 왜 남의 쓰레기를 줍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청년이 웃었습니다. 다음 사람이 기분 나쁠까 봐요. 다음 사람. 보이지도 않는 다음 사람을 위해서 말입니까? 이게 눈치였습니까? 아니, 이건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건 철학이었습니다. 타인을 배려하되 드러내지 않는다. 서양의 배려는 큽니다. 화려하죠. 내가 너를 도와줬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배려는 조용합니다. 마치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느껴집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눈치는 타인을 제압하지 않는 지혜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서양 문화는 자기 표현이 중심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강하고 명확하죠. 그런데 한국 문화는 달랐습니다. 나는 이렇게 느낀다. 너는 편한가?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느 게 더 좋습니까? 답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한국의 방식은 관계를 지킵니다. 말로 상처 주지 않고 침묵으로 배려합니다. 논리로 이기지 않고 감정으로 이해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1,000만 명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도시는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침묵으로 대화하고 공기로 존중한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논문이 아닙니다. 이건 증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특별한지 말입니다. 논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움직이는 문명. 효율이 아니라 품격을 추구하는 사회. 저는 학자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가르친 건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사는 건 예술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눈치를 세계에 설명해야 할 때입니다. 2주 후 저는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보스턴 국제학술회의가 있었기 때문이죠. 주제는 문화지능의 현재와 미래였습니다. 저는 발표자로 초청받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죠. 단상에 올랐습니다. 200명의 학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눈치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능력이죠. 웃음이 터졌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한 독일 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트만 교수, 그건 감정의 문제지 과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다른 프랑스 학자가 말했습니다. 비언어적 소통은 모든 문화에 있습니다. 한국만의 특별함이 뭡니까?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비언어가 아닙니다. 체계적인 감정 언어입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이 저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증명? 어떻게 증명합니까? 공기를 어떻게 숫자로 만듭니까? 침묵을 어떻게 데이터로 바꿉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학자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시 감정론이군요.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발표는 실패했습니다. 30년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제가 믿었던 학문 공동체가 저를 조롱했습니다. 복도에서 한 동료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데이비드,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한 거야. 학문은 객관적이어야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논리만 보았다. 나는 인간을 보았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한국 언론과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눈치는 한국인의 약점 아닙니까?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눈치 보느라 자기 의견을 못 말하잖아요. 그게 민주적입니까? 그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처음으로 눈치의 어두운 면을 마주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는 사회. 자기 표현을 억압하는 문화. 혹시 제가 본 건 한쪽 면만이었습니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는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저녁 한국인 친구를 만났습니다. 김 교수라는 분이었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였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눈치가 정말 좋은 겁니까? 나쁜 건 아닙니까? 김 교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눈치는 칼과 같습니다. 남을 위해 쓰면 지혜지만 자신을 얽매면 독이 되죠.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합니까? 의도입니다. 배려의 눈치인가,
두려움의 눈치인가? 그 차이죠. 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배려와 두려움. 같은 행동, 다른 마음. 이제 이해됐습니다. 눈치가 완벽한 선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인간이 만든 도구였습니다. 잘 쓰면 아름답고 잘못 쓰면 해로운 것이었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눈치는 완전한 선인가 아니면 인간이 만든 복잡한 감정의 그물인가?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학자로서의 객관성과 인간으로서의 감정이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혼란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진실에 가까워진 느낌이었죠. 완벽한 문화는 없습니다. 완벽한 사회도 없습니다. 다만 더 인간적인 문화가 있을 뿐입니다. 한국의 눈치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가장 인간적인 것 말입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모든 학문은 인간을 분석하지만 눈치는 인간을 이해한다. 그리고 그 아래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눈치는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인간적이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연구자가 아니었습니다. 증인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목격한 증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증언을 세상에 전해야 할 때였습니다. 조롱받더라도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진실은 항상 외롭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빛을 봅니다. 저는 그것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저는 또다시 지하철을 탔습니다. 9호선 급행이었죠.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신논현역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노인이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한 청년이 조용히 노인을 눕혔습니다. 다른 사람이 재킷을 벗어 베개를 만들었습니다. 여성 한 분이 119에 전화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문 쪽 사람들을 밀어냈습니다. 공기를 확보하려는 거였죠. 말이 없었습니다. 누가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정확히 자기 역할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훈련받은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아니,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본능이었습니다. 배려의 본능 말입니다. 다음 역에서 구급대원이 탔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비켜줬습니다. 노인이 들것에 실렸습니다. 지하철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모든 게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건 훈련된 질서가 아니라 배려의 본능이었다. 제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대학 강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침을 했습니다. 목이 갈랐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앞자리 학생이 생수를 건넸습니다. 말없이 말입니다. 옆 학생도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뒷자리에서는 목캔디가 날아왔습니다. 아무도 괜찮으세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도왔습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외국인입니다.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저를 돌봤습니다. 말없이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강의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0년간 연구했습니다. 인간관계를, 문화를, 소통을 말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느낀 건 책에 없었습니다. 논문에도 없었습니다. 이건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온기였습니다. 저녁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아내 로리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늘 시장에 갔어. 할머니가 사과 하나를 더 주시더라고. 왜요? 몰라. 그냥 웃으시면서 주셨어. 로리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그녀는 활발했습니다. 미국식으로 크게 웃고 크게 말했죠.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상대의 템포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눈치를 배우고 있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로리가 웃었습니다. 이젠 그게 사랑 같아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눈치가 사랑이라니?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눈치는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나는 너를 본다. 내 불편함을 안다. 도와주고 싶다. 이 모든 말을 침묵으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학자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쓰는 일기 말입니다. 이 나라는 감정의 질서로 운영된다. 눈치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마음 박동이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들의 질서는 법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펜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눈치로 국가를 운영하는 유일한 나라였다. 문장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예절이 거대한 신뢰를 만들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제 나는 인간의 진화를 눈치로 본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10,000명이 사는 도시가 이렇게 고요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소리내지 않고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 실의 이름이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 감정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학문으로가 아니라 증언으로 말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인간다움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3주 후 런던이었습니다. 세계문화진흥학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다시 초청받았습니다. 이번엔 주제 발표자로 말이죠. 주제는 비언어적 협력의 과학이었습니다. 보스턴에서의 실패 이후 저는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찍었습니다.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이번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말하기로 했죠. 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30개국에서 온 학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500명이 넘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단상에 올랐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한국의 눈치 문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몇몇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벌써 불신하고 있었죠. 보스턴에서 제 발표가 실패한 이유를 압니다.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죠.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떴습니다. 지하철에서 노인이 쓰러진 장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십시오. 7명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누구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넘어갔습니다. 회의실 장면이었습니다. 사장의 고갯짓 각도는 45도였습니다. 동의할 때는 60도입니다. 팀장은 25도 차이를 읽었습니다. 학자들이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세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밀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행동은 0.3초 만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12가지 감정 신호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웃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눈치는 미신이 아닙니다. 고도로 발달한 비언어적 소통 체계입니다.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사회적 신뢰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23% 높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손을 들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눈치입니다. 말없는 협력이 신뢰를 만듭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서양은 계약으로 신뢰를 만듭니다. 한국은 배려로 신뢰를 만듭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뒷자리에서 한 학자가 일어났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였습니다. 하트만 교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건 단지 복종 아닙니까? 위계 질서에 순응하는 것 아닙니까?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보스턴의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복종은 강요입니다. 눈치는 존중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복종은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눈치는 배려에서 나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복종하는 사람은 자신을 잃습니다. 그러나 눈치 쓰는 사람은 타인을 얻습니다. 독일 학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30년간 저는 문화를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저는 인간을 배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논리로 설계된 문명은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눈치로 움직이는 사회는 아름답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러분은 데이터를 원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진짜 증거는 이게 아닙니다. 가슴을 짚었습니다. 진짜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말입니다. 회의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변했습니다. 학자가 아니라 인간으로 변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말했습니다. 논리는 인간을 나눴지만 눈치는 인간을 이어줬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앞자리에서 한 학자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학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회의장 전체가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보스턴에서 조롱받았던 제가 런던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아니, 인정받은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눈치라는 문화가 세계 앞에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여러 학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당신의 연구에 감동받았습니다. 한국에 꼭 가보고 싶습니다. 눈치를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나는 한국을 변호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을 옹호한 것이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그들은 데이터를 원했다. 나는 마음의 증거를 보여줬다. 펜을 멈췄습니다. 그날 나는 한국의 대사였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눈치, 그것은 인류 문명의 다음 진화 단계였다. 런던 학회 이후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50개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먼저였습니다. 한국의 조용한 논리 눈치의 힘. 표지 기사였습니다. 그 다음 뉴욕타임스였습니다. 서양이 놓친 동양의 지혜. 그리고 BBC, CNN, 르몽드.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의 눈치를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연구하셨습니까? 다음 저서 계획은 무엇입니까? 정신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주목받는 건 제가 아니라 한국이어야 했기 때문이죠. 한 달 후 하버드로 돌아왔습니다. 학교 측에서 특별 강연을 요청했습니다. 주제는 눈치 비언어적 지능의 미래였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멈칫했습니다. 자리가 없었습니다. 복도까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500명 수용 강의실에 800명이 모였습니다. 제 30년 교수 생활 중 처음이었습니다. 단상에 올랐습니다.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논리를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확한 표현, 정확한 소통. 그게 제 이론이었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가 가르친 건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건 공감의 질서였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인 세상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강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자리 학생 한 명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없었습니다. 조용한 박수였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학생이 일어났습니다. 역시 소리 없는 박수였습니다. 그리고 또. 강의실 전체가 일어났습니다. 침묵의 박수였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들이 눈치를 배운 겁니까? 아니, 그들이 존중을 배운 겁니다. 조용히, 깊게, 진심으로 말입니다. 2주 후 서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였습니다. 하트만 교수님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눈치 포럼을 개최하려 합니다. 저는 즉시 비행기를 탔습니다. 서울 코엑스 컨벤션홀이었습니다. 3,000명이 모였습니다. 정부 관계자, 학자, 기업인, 시민들이었습니다.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외국인입니다. 한국 문화를 설명할 자격이 없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증언할 자격은 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줬습니다. 이제 외국인이 여러분의 문화를 설명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것이 자랑스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말합니다.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 문화는 한국의 것이지만 그 정신은 인류의 희망입니다.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입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데이터가 감정을 지배하는 세상이죠.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손을 들어 청중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마음을 읽는 기술로 문명을 이끌고 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논리로는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의 품격에서는 한국이 세계의 스승입니다. 청중이 일어났습니다. 한 노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젊은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말했습니다. 논리가 아닌 마음으로 한국은 세상을 설득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 건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증언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인류에게 보여준 가능성에 대한 증언 말입니다. 포럼이 끝나고 한 어르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평범함이 특별하다는 걸 알려주셔서.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특별한 건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입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양이 만든 데이터의 시대에 한국은 인간의 시대를 다시 열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학자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눈치, 그것은 침묵의 혁명이었다. 6개월 후 뉴욕이었습니다. UN 본부였죠. 저는 초청받았습니다. 글로벌 공감지수 발표자로 말입니다. 총회장에 들어섰습니다. 193개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단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의 눈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한국 지도가 떴습니다. 이 작은 반도 국가가 세계에 보여준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인간 존중의 알고리즘입니다. 청중이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한국의 눈치는 단지 문화가 아닙니다. 목소리에 힘을 줬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인간을 잃지 않기 위한 마지막 언어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지하철의 장면, 시장의 장면, 학교의 장면이 흘러갔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말없이 협력합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갔습니다. 말없이 배려합니다.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말없이 사랑합니다. 영상이 멈췄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인간이 기계에 밀리는 시대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손을 들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감정이야말로 인간의 마지막 경쟁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논리는 기계가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치는 오직 인간만의 것입니다. 청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눈치를 세계가 배워야 합니다.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총회가 끝난 후 여러 나라 대표들이 찾아왔습니다. 독일 대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에 눈치 교육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일본 대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프랑스 장관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국과 문화 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K-눈치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독일 기업들이 한국식 소통법을 도입했습니다. 프랑스 학교에서 눈치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본도 움직였습니다.
리더십은 지위가 아니라 감지에서 시작된다. 제가 썼던 문장이 전 세계 리더십 교재에 실렸습니다. K-팝, K-드라마에 이어 K 눈치가 세계로 퍼졌습니다.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뉴스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화면으로 한국인들을 만났습니다.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예절이 세계를 바꾼다니 믿기지 않네요. 젊은 직장인이 말했습니다. 눈치가 부끄러운 줄 알았는데 이제는 자랑스럽습니다. 학생이 말했습니다. 외국 친구들이 눈치를 배우고 싶대요. 화면 속 그들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부심이 보였습니다. 그 자부심이 제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출국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이 땅은 소리를 줄였지만 마음은 크게 울렸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는 점점 커졌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6개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지하철에 놓인 시장의 할머니, 학생들의 미소, 말없는 박수, 조용한 배려, 침묵의 사랑. 모든 게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나는 한 나라를 연구했지만 결국 인간을 배웠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세상은 말보다 마음이 앞선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태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예의가 인류의 언어가 되었다. 제 입에서 마지막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눈치, 그것은 문명의 최후이자 최상의 형태였다. 비행기가 고도를 높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책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눈치 인류가 잃어버린 마지막 언어. 그리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학자로서 한국을 분석하러 왔다. 그러나 결국 한국이 나를 바꾸었다.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논리가 세상을 세웠다면 감정은 세상을 지켜왔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질서가 살아있는 나라. 그 이름이 대한민국이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한국이 보였습니다. 작지만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느껴졌습니다. 바로 눈치처럼 말입니다.